자, 안녕하세요. 데이터 사이언스 베이직 교과목의 이번 토픽은요. Overview of the Data Mining Process. 데이터 마이닝의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요 동영상은 조금 좀 길 것 같아서요. 제가 두 개로 쪼갰고요. 그 둘 중에 첫 번째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이런 컨텐츠로 공부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주제는 Overview of Data Mining Process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마이닝 프로세스는 먼저 이제 이 한 슬라이드에 전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순서로 작업을 진행하느냐 그걸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제일 처음에는 어떤 이 비즈니스의 목적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뭐 어떤 목적에 맞게끔 할 거냐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겠죠. 즉 예를 들면 이 데이터 분석의 결과물을 누가 볼 거고 이게 뭐 한 번 일회성으로 분석하고 끝날 거냐 아니면 뭔가 자동화되어서 계속 주기적으로 프로그램이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계속 주기적인 답변을 낼 것이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획득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정제된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불러 모아서 이게 합쳐서 하나의 데이터셋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셋이 우리 회사의 데이터베이스 내부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외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하여튼 잘 불러와서 그것들을 이제 조사를 해서 하나로 모으는 작업이 지금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런 다음에 그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겠죠. 여기에 혹시 결측치는 없는지, 혹은 숫자가 뭔가 데이터가 들어있긴 한데 뭔가 좀 이상한 데이터가 들어있다든지, 갑자기 뭐 같은 변수에 대한 값인데 뭐 10, 20 뭐 이런 숫자가 있다가 갑자기 어디 가서 뭐 2억이라는 아주 큰 숫자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죠. 뭐 그것이 뭐 실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정말 이상한 일이 생겨서 큰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이상한 값이 있는지 없는지도 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각 데이터, 그 변수들이 어떤 숫자나 어떤 문자를 갖고 있을 텐데 그것들의 단위가 어떠냐, 이게 뭐 10단위냐, 100단위냐, 억단위냐,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우리가 데이터 사이즈가 너무 크다면 어떤 특정한 변수를 좀 없애버릴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변수와 중복된 정보가 있다든지, 예를 들면 어느 특정한 변수에 근무 일수가 나와 있는데 그 옆에 또 근무 시간이 또 나와 있다면,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일을 하는데 3일을 일했으면 3, 8이 24, 24라 시간을 일한 거죠. 사실 이런 건 같은 정보잖아요. 그래서 같은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없으면 제거하고, 또 간혹 가다가 이 변수의 값을 새롭게 뭔가 만들어내고 이럴 필요도 있는데, 지금 변수 변환이라고 적어 놓은 게 그런 건데 나중에 우리가 디멘전 리덕션 공부하고 할 때 그때 또 공부할 거니까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데이터를 좀 다시 정제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 마이닝의 문제가 회귀 분석을 하기 위한 건지, 분류를 하기 위한 건지, 클러스터링 즉 군집을 하기 위한 건지, 뭐 차원 축소를 하기 위한 건지, 뭐 이런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먼저 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분석에 들어가는데, 통계학과 좀 다르게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을 이렇게 조금 몇 가지 덩어리로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뭐 두 덩어리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트레이닝과 테스트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또 좀 이따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밸리데이션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 뭐 이렇게 나눕니다. 그럼 여기 이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이 우리가 이제 검증용 데이터셋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뭔지 좀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을 좀 쪼개 놓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왜 하는지 좀 이따 알게 되니까 좀 이따 공부를 하도록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학습용 데이터셋으로 모델을 학습시켜서 수학식을 하나 만들 겁니다.
과연 아까 앞에서 봤던 어떤 문제냐, 이것이 어떤 문제에 해당하느냐를 우리가 이해한 다음에 어떤 구체적인 기법을 쓸 것인지도 고민을 여러 가지 하겠죠. 현실적으로는 같은 목적을 가진 사용 가능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걸 다 사용합니다, 사실은. 뭐 어차피 컴퓨터가 작업을 할 거니까. 그래서 이 우리 데이터셋, 이 상황에 가장 좋은 성과를 보여준 기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될 텐데, 하여튼 사용할 수 있는 기법, 사용할 수 없는 기법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내는. 그래서 뭐 디시전 트리를 쓸 거냐, 로지스틱 리그레션 쓸 거냐, 어소시에이션 룰 쓸 거냐, 뭐 서포트 벡터 머신을 쓸 거냐, 뭐 K 니어리스트 네이버 기법을 쓸 거냐, 뭐 그런 고민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분석을 수행하는데 모델을 선택한 다음에, 즉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선택한 다음에 분석을 할 때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베이스 모델. 가장 기초적인, 예를 들어 디시전 트리면 디시전 트리 하나로 모델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여기 이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을 이용해 가지고 모델 투닝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가장 그냥 디폴트로 뭐 제가 우리 이 분석자가 뭔가 저기 입력해야 되는, 뭐 사람이 직접 결정해서 입력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저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이란 걸 넣어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도록 우리가 뭔가 수정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델 튜닝이라 부릅니다. 그런 작업을 거쳐서 가장 최선의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좀 해석하고 거기에 맞게끔 실제 현실에 그것을 적용해서 어떤 비즈니스 액션을 취하는, 전반적으로 보면 이러한 플로우를 우리가 따라가게 될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가지고 그냥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하나 한번 따라가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디테일하게 어떤 구체적인 기술을 배운 건 없습니다만 그냥 한번 첫 시간이니까 쭉 한번 진행해 나가는 예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변수가 많이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어느 지역의 주택 가격 혹은 주택 가치를 알아맞히는 그런 예측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Y에 해당하는 것이 이 토탈 밸류, 이게 이제 Y에 해당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다 X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데이터는 제가 이제 교육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할 텐데요. 여기 이제 사실은 지금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니까 주택 가격이 얼마여서 텍스가 얼마가 나왔다 이런 것까지 지금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번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부터 x1, x2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쭉 이제 x들로 구성되어 있다. 뭐 xn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보시면 뭐 부지의 면적, 건축 연도, 뭐 층수, 방수, 욕실의 개수, 뭐 최근에 리모델링을 최근에 했는지, 아주 오래 전에 했는지, 아직 안 했는지, 뭐 안 했는지, 아주 오래 전에 했는지, recent, 최근에 했는지, 이런 문자들도 좀 들어있는 그런 데이터셋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X들을 가지고 나중에 새로운 뭐 어떤 주택이 들어왔을 때 그게 이제 X1부터 XN까지 어떤 값을 보고 Y를 알아맞히는, 즉 그 가격의 value를 알아맞히는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을 잠깐 이렇게 조금 잘라와서 보여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 total value, 뭐 tax 이렇게 쭉 여기서부터 이제 X1이라고 우리가 사용할 거고요. 여기 이제 XN까지 우리가 사용할 텐데, 자 이런 데이터를 한번 대상으로 한번 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냥 여러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각자 실습을 한번 해보실 텐데 제가 처음이니까 단순하게 조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ead.csv로 데이터 파일을 이제 불러옵니다. 제가 이 csv 파일은 제공해 드릴 거고요. 거기는 이제 헤더가 있어서, 즉 그 변수의 이름까지 다 적혀 있는 데이터 셋입니다. 그걸 가지고 오면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것의 디멘전을 보자 하면 디멘전이 뭐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5802개의 집이 있나 보죠. 그다음 변수는 현재 14개의 변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5802행 14열 데이터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드 함수를 이렇게 실행시키면 앞에 있는 6개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밑에 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이게 변수가 14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고 칸이 모자라니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개 줄을 바꿔서 6개의 행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대충 뭐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있는지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죠. 뭐 예를 들어서 룸즈라는 것은 이 집은 방이 6개, 10개, 8개, 9개의 방들이 있었다. 이런 것 같고요. fireplace가 뭐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 같고요. 리모델을 안 했느냐, 최근에 했느냐, 뭐 예전에 오래전에 했느냐 이런 문자도 좀 들어 있네요. 여러분이 이걸 이제 뷰 함수를 쓰면 그 전체 데이터를 마치 엑셀 화면처럼 위에 이제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 보여주는 걸 한번 보고 그걸 이제 창을 다시 닫아야 그 다음 명령으로 넘어가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 그다음에 structure 함수를 써가지고 이렇게 봤어요. 우리 R에서 공부를 하실 때 이런 함수를 보셨을 텐데 실행을 시키면 이 데이터 프레임은 5802개의 observation과 14개의 variable이 있다는 거고 그 14개의 변수가 데이터 타입이 numeric 데이터냐, 인티저냐, 뭐 numeric, integer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캐릭터도 이렇게 있구나.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네 번째 행은 이런 값들이 들어있다라는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슬라이드는 여러분이 이제 오랜만에 R을 다시 보시니까 R에 대해서 연습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제공한 거예요. 하나하나 실행시키면서 제가 여기 어떤 이 함수를 왜 제가 예시로 들었는지 설명도 적어놨으니까 한번 쭉 각자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어떤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는지 각자 한번 생각하면서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변수라고 부르는 그 x1, 뭐 y도 있었지만 x1, x2, 이렇게 쭉 데이터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 변수들이 수치형이냐 범주형이냐 크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수치형은 주로 이제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통계학에서 말했던 continuous한 값이, 그러니까 뭐 그냥 누메릭이냐, 그 다음에 인티저냐 이렇게 두 개로 좀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정수가 뭔지는 아시죠? 소수점 이하 없는 거죠. 연속형이라 해놓은 거는 이제 소수점 이하 숫자까지 있는 형태냐, 자, 그것을 구분하는 것을 말하고요. 자, 그런 게 있다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다음 범주형은 뭐 캐테고리칼한 베리어블인데 통계학에서 말했던 우리 노미널 베리어블과 오디널 베리어블, 즉 명목 순서 이렇게 있는데 노미널 베리어블은 어떤 거죠? 순위나 순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 뭐 이런 데이터는 남자가 뭐 앞서고 여자가 뒤서고 이런 게 없잖아요. 반면에 오디널 베리어블은 낮다, 중간, 높다 이렇게 순서가 좀 있는 거죠. 뭐 혹은 뭐 상, 중, 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오디널 베리어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그 변수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라고 몇 가지 코드를, 그러니까 함수를 실행시켜 봤는데 여러분 이제 복습 차원에서 각자 한번 따라 해보시고 R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하나하나 실행하고 결과를 보고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하면 요 정도만 알면 이제 후반부에 R을 가지고 데이터 마이닝 기법들을 공부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각자의 몫으로 남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우리 아까 보면 캐타고리컬한 변수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리노베이션을 뭐 recent 최근에 했느냐, old 아주 오래전에 했느냐, none 하지 않았느냐 그런 변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캐테고리컬한 변수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x16번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a다, b다, b다, c다 뭐 이렇게 막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얘가 만약에 a, b, c 셋 중에 하나면 다른 예를 들어서 15나 이런 거든 뭐 2, 3, 1 뭐 이렇게 숫자로 이게 들어 있는데 얘가 문자로 들어 있으면 데이터 분석하기 힘들겠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바꾸느냐? 우리가 더미 베리어블을 만든다. 더미가 뭐예요? 가짜 베리어블이죠. 우리가 의도적으로 변수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x15 같은 거는 그대로 놔두고 지금 이 캐타고리컬한 베리어블로 들어있는 얘를 어떻게 하느냐? x16번이 a냐
A이면 1, 그럼 1, 아니면 0, 0, 0. 뭐 이런 식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X16에 B, X16에 C 만들어 놓고 A, 즉, 이 X16의 변수의 값이 B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는 A니까 아니고 B니까 1, 1, C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넣겠다는 거예요. C면 어떻게 들어갈까요? 여기 0, 0, 0, 1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즉 여기 하나의 변수가 있었는데 지금 변수가 3개가 생긴 거예요. 자, 요렇게 우리가 이런 걸 더미 베리어블이라고 하고 이렇게 변환하는 과정을 제가 그냥 나중에 뭐 좀 더 우리가 딥러닝 가면 딥러닝이라는 기법 공부하면 이런 걸 자주 사용할 텐데 이렇게 바꾸는 과정을 뭐라고 그러냐면 one hot encoding이라 부릅니다. one hot encoding.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코딩이라는 얘기는 코드화 시킨다는 얘기죠. 코드화 시킨다. 그 숫자를 좀 만들어냈으니까. 그 다음에 원핫이라는 것은 하나만 따끈따끈하다. 즉 하나 뭐 A, B, B, C 나왔을 때 A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있으면 1 아니면 0. 자, 이렇게 데이터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가 원핫 인코딩이라고 한다라고 지금 용어를 조금 익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핫 인코딩을 해주는 패키지가 우리 R에서 뭐 다른 게 또 있을 텐데 그냥 예를 들어 하나만 해볼게요. dummies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어서 그것을 인스톨 하시고 라이브러리를 선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dummy.data.frame이라는 함수를 써서 요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 프레임인데 여기 separation을 점으로 이용해라. separate 이제 구분하는 것을 0으로 하라고 하는 아규먼트를 넣어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런 캐테고리컬한 변수를 자동으로 자기가 찾아서 캐테고리컬한 변수가 있으면 원핫 인코딩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하라고 시켜서 그 결과물을 이 안에 넣은 거예요. 똑같은 이름의 또 데이터 프레임에 넣었네요. 그래서 요거 이름을 좀 보자라고 하면 한번 볼까요? names 하면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느냐? 아까 봤던 그 변수들이 다 있는데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지금 요 3개 아까는 remodel이라는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변수가 remodel. non remodel. old remodel. recent라고 자기 스스로 자동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 that이라는 것으로 구분을 하겠다라는 것은 여기 우리가 separation을 that이라고 적어줬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거죠. 아,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구나. 정말 잘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head를 써서 앞에 있는 6개의 행을 보니까 보시다시피 여기 여기에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니까 뭐 이게 만약에 첫 번째 우리가 이런 걸 뭐라 부르죠? 이 row name이라고 그러죠. row name이 지금 리모델을 안 했나 보네요. 안 했으니까 여기가 1, 0, 0. 즉 하나만 1이 되는 거예요. 뭐 6번, 6번째 있는 거는 0, 1, 0. 아주 오래전에 리모델을 했다. 올드가 원래 있었나 봅니다. 자,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 준다. 좋죠? 예.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좀 이런 얘기 조금 더 할까요? 우리 데이터에 이상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값이 들어있을 수 있다. 뭐 갑자기 999가 막 어떤 다른 거는 뭐 0.1, 0.2 이렇게 돼 있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 999가 들어있다. 뭐 이런 이상한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상치는 아주 극단적인 나머지 데이터에서 멀리 떨어진 이상한 값이라는 거예요. 아웃라이어라는 것이. 그래서 이런 아웃라이어는 모델에 좀 이상한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뭐 좀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전처리, 데이터의 프리 프로세싱 단계에서 우리가 이런 이상치를 발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상한 것들은 제거하든지 아니면 뭔가를 바꿔주든지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제거가 되어야 되는 게 원래 정상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데
간혹 가다가는 그냥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찾아내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상치를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학문의 어떤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상 탐지라 부르는데, 예를 들면 제가 공안 검색 절차라고 했지만, 예를 들어서 테러리스트를 발견하고 싶다. 근데 공항에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 그 사람들의 그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는 그런 기록들을 좀 보고, 이게 평상적인 사람들의 어떤 행동과 좀 다른 그런 행위를 보이면서 우리 공항에 티켓을 했다. 그러면 평상적인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이 벌써 이제 아웃라이어인 거죠. 그래서 그 아웃라이어는 우리가 실수로 입력했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 정말 테러리스트일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찾아내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아웃라이어 디텍션이라고 말을 썼지만, 나중에 어노말리 디텍션, 어노말리 디텍션이라고도 부르는 문제라고도, 이런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노벨티 디텍션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아웃라이어 디텍션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문제인데, 자, 이런 것들도 나중에 다음 학기에 기회 있으면 같이 공부하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결측치가 있을 때는 그 결측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not available 이라고 하는 결측치가 있을 때,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삭제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 다른 방법은 imputation, 적절한 값으로 대체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삭제는 예를 들어 적은 수의 레코더가 결축치를 가질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변수가 이게 y, x1, x2 다다다 x13까지 있다고 치면, 다른 건 다 숫자가 있는데 여기 하나 달랑 없다. 다른 건 다 숫자가 있다. 여기 하나 없다. 이 정도면 이 행을 지금 레코드라고 불렀는데요. 다른 말로 observation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이것을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요 행을 버려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 많은 레코드가 작은 변수의 집합에서 결칙일 때는 해당 변수를 제거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변수는 괜찮은데 이 변수만 이렇게 자꾸 여러 행에 걸쳐서 결칙치가 있다. 그러면 이 칼럼 자체를 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너무 많은 레코드가 결축치를 가지면 삭제는 부적절하다. 아니 이게 행을 삭제하건 열을 삭제하건 간에 우리 결측지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러면, 만약에 행을 이것도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이것도 다 버리고 나면 남는 게 몇 개 없잖아요. 그럼 데이터 분석할 게 없으니까, 버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생각이 이제 imputation, 대체하자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 여기 이렇게 비어 있다. 그러면 그냥 버리지 말고, 이 두 칸만 없지 이런 데는 다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데는 다 데이터가 있으니까 행을 버리는 것도 아깝고 칼럼을 버리는 것도 아깝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느냐, 결측치를 타당한 대체값으로 대체한다. 예를 들면 평균이나 미디안으로 대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요 변수의 평균값을 구해가지고, 그때 물론 이 빈칸은 제외하고 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 안에 집어넣는, 없는 것보다는 낫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런 옆에 있는 변수의 값들도 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위에 있는 칼럼들도 사용할 수 있고. 자, 그래서 대체하는 것도 오랜 통계학에서의 연구 주제였다. 그래서 우리는 민이나 미디안으로 간단하게 대체하는 걸 한번 해볼 텐데요. 대체하는 것도 아주 유용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체하는 것을 그냥 간단하게 한번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설명과 그 코드를 몇 개 적었는데요.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o illustrate the missing data procedure, we first convert a few entries
for bedrooms to NA. 우리가 의도적으로 지금 현재 결칙치가 없는 데이터 셋인데 의도적으로 한번 결칙치를 만들어 볼게요. 특히나 bedrooms라고 하는 그 변수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몇 개 하나 한번 없애 보겠습니다. Then we impute these missing values using the median of the remaining values. 그리고 일단 없앴다가 그 자리에다가 다른 값들로 그 미디안 값으로 한번 대체시키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한 게 샘플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네요. 뽑아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housing.df라고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지금 함수 안에 넣어서 row.name, 이 사실은 닷을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이게 과거 버전에서는 닷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row.names 하면은 데이터 프레임의 행의 이름, 즉 row name이라는 것을 뽑아냅니다. 자, row name이 뭐냐면 나중에 데이터 프레임 좀 보자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뭐 x 뭐 할까요? a란 변수, b란 변수, c란 변수가 있는데 여기는 3.1, 2.8, 3.5, 뭐 2.7, 1.2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숫자들이. 근데 요 앞에 뭐 이거는 27번, 이건 28번, 29번 이렇게 이 행에 이름이 있다고요. 행의 이름. 원래 데이터셋은 이거밖에 없는데 이게 27번째, 28번째, 29번째 행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이런 것들을 뭐라 부르냐면 row name이라고 부릅니다. row name. R에서 자동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정보를. 자, 그래서 그 row name을 몇 가지 뽑겠다. 몇 개? 10개를 뽑겠다는 거예요. 그럼 랜덤하게 아까 5800 몇 개의 행이 있었는데 랜덤하게 10개를 뽑아서 그 뽑은 거를 row.to.missing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지금 저장을 좀 했네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있어요? row names가 들어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housing.data frame이라는 그 데이터 셋에다가 대괄호 하고 얘가 지금 제가 10개를 뽑은 row name이잖아요. 컴마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적으면 뭐죠? 이 행과 모든 열을 대상으로 해라. 거기에서 bedrooms라고 하는 칼럼을 선택했네요. 달러 표시를 써서 bedrooms라는 칼럼에 가서 거기다가 NA를 집어넣어라 라고 했던 거죠. 지금 이해되시죠? 네. 그러고 나서 야, 지금 네가 housing.df의 그 bedroom의 서머리를 보자. 그러면 평균, fourth quartile, median, mean, third quartile, max 이런 값 나오고 지금 NA가 10개가 있다라고 나왔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NA를 만든 거예요. 그 자리에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죠. Replace the missing values using the median of the remaining value. 자, 변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bedrooms라고 하는 변수가 있었어요. 그 중에 우리가 10개를 여기 뭐 되게 많은데 여기 하나, 둘 이런 식으로 NA를 만든 거죠. NA를. 거기다가 나머지 이 베드룸의 미디안을 구해 가지고 이 안에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했냐 볼까요? 베드룸 하우징 데이터 프레임의 그 베드룸즈라는 칼럼에 가서 미디안을 구해라. 그런데 요 아규먼트는 뭐냐? na.rm na를 이 rm은 remove 할까? 라고 지금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remove 할까? 그래서 remove 해라. true. 자, 그 얘기는 이거 빼고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 미디안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미디안 계산한 걸 어디다 넣냐? 방금 그 데이터 프레임에 요 행에 지금 NA가 들어있으니까 그 행에 요 칼럼에다가 미디안을 집어넣어라. 그러면 이제 NA는 없어지겠네요. 자, 그래서 방금 아까 했던 거 똑같이 하우징 데이터 프레임에 베드룸이란 칼럼을 서머리 보자고 했더니 이번에는 NA가 없으니까 아예 나타나지 않았죠. 자, 이런 작업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노멀라이징 그리고 리스케일링 데이터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자, 이건 지금 어떤 거냐면
내가 데이터셋이 있는데 x1, x2 다다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있는 숫자가 예를 들어서 여기는 1억, 2억, 뭐 1.5억 이게 억 단위 숫자고 여기는 0.01, 0.03, 뭐 0.05, 뭐 이런 0.0 얼마의 어떤 단위다. 그러면 변수마다 너무 단위가 다르죠. 너무 큰 차이가 나죠. 자, 우리가 이런 것을 스케일, 즉 단위를 지금 우리가 스케일이라 부르고 있는데요. 이 스케일이 큰 변수가 결과에 주된 영향을 미치고 결과가 왜곡된 경우에 사용한다. 즉, 뭐 이걸 가지고 y를 예측하고 할 때 이 x1과 x2의 이 단위가 너무 차이가 나서 즉 얘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평균으로 따지면 뭐 예를 들어서 뭐 2억 정도 되고 얘는 뭐 0.02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 억 단위의 숫자의 조금의 차이 뭐 한 10%가 차이 난다. 그럼 여기서 10% 차이 난 거하고 0.02라고 하는 이런 숫자들의 10% 차이 난 거하고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y를 뭐 예측하든지 뭐 x들을 가지고 차원을 축소하고 뭐 다른 데이터 마이닝의 기법을 쓸 때 결과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스케일을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데이터셋을 예를 들어서 x1의 프라임, x2의 프라임으로 전부 다 변형을 시키는데 어떤 숫자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평균으로 따지면 이게 전부 다 둘 다 0이 되게.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이렇게 숫자를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이 데이터도 이렇게 숫자를 바꿔버리겠다. 그래서 뭐 둘 다 어떤 그 숫자의 변동의 크기가 비슷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노멀라이징 한다고 하는데 크게는 이제 스탠다드 스케일링과 민맥스 스케일링이 있습니다. 스탠다드 스케일링은 우리 통계학에서 말하는 G-스코어 구하는 거죠. 그래서 뭐 X란 변수가 있으면 그것의 평균에다가 표준 편차를 나눠주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데이터로 변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변수에 대해서 다 이런 작업을 취해주면 그 스케일의 차이가 이제 사라지게 된다. 뭐 이런 얘기죠. 민 맥스 스케일링은 뭐 이런 거예요. 맥스 어떤 변수 빼기 민 어떤 변수. 그 변수의 가장 큰 값에서 가장 작은 값을 빼고 실질적인 어떤 x에다가 민 x 이렇게 빼면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 변할까요? 자, 이걸 우리가 뭐 z라고 부른다면 z는 0에서 1 사이 값으로 다 변합니다. 모든 변수를 다 이렇게 공통된 어떤 범위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도록 바꾸는 작업 이런 것을 우리가 리스케일링을 한다. 자,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자, 또 다른 어떤 이론적인 좀 얘기는 오버피팅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우리가 과대 적합이라고 부르는데 뭐 하고자 하는 얘기는 내가 뭔가 통계적 모델이건 기계학습 모델이건 간에 어떤 수학식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에는 잘 들어맞아요. 그런데 새로운 데이터셋에는 성능이 아주 안 좋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트레이닝 데이터셋, 뭐 테스트 데이터셋 이렇게 나눈 이유가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지금 이제 훈련을 시키고 나서 그 수학 모델을 테스트 데이터셋에 확인을 하는 과정인데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정말 잘 들어맞는데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셋은 성능이 안 좋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오버피팅이라 그러고 이 오버피팅이 일어난 이유는 너무 많은 어떤 변수들을 사용한다든지 아주 복잡한 모델 예를 들면 여기가 y고 여기가 x인데 y를 추정을 할 때 x에 1차식을 할 건지 y를 추정할 때 x에 2차식을 할 건지 y를 추정할 때 a에 이건 4차식을 이용했네요. 그러니까 이쪽이 아주 복잡한 모델이죠. 이쪽이 복잡한 모델은 어떤 같은 이 x로 점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내가 가진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이 지금 x라는 점들이란 말이에요. 자, 얘들을 복잡한 모델일수록 잘 알아맞춥니다. 즉 여기 보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을 전부 다 관통하고 있죠.
그래서 아주 좋은 모델이다. 아, 예측을 잘하는구나 라고 했는데 새로운 데이터셋은 엉망진창이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보다 사실 더 복잡한 걸 만들면 이렇게도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제가 선 끊는 거 어떠세요? 전부 다 여기 있는 X를 전부 다 관통하고 있으니까 아주 좋은 수학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정확도가 되게 높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내가 나중에 새로운 데이터셋을 이렇게 테스트 데이터셋을 구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이런 어떤 예측식은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을 우리가 오버피팅, 과대적합을 했다, 과대적합되었다라고 부르고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저는 지금 리그레션에서의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반면에 또 클래시피케이션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클래시피케이션도 여기 지금 X하고 동그라미를 구분하는데 아주 심플한 모델은 이렇게 하는 거고 아주 복잡한 모델은 이렇게 해가지고 완벽하게 구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X와 동그라미를. 즉 오버피팅이 일어난 거죠.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잘 알아맞췄습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새로운 어떤 테스트 데이터셋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벌써 여러 개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완전히 너무 심플한 것도 좋지 않지만 너무 심플한 걸 우리가 이제 언더피팅 되었다라고 하는데 적당한 상태를 우리는 추구하는 겁니다. 적절한 상태.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적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모델에 새로운 데이터에 우리 모델, 수학 모델이 얼마나 잘 적합하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의 이슈고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데이터를 여러 가지로 분할하는 겁니다. 분할. 그 데이터의 분할이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 이건데 이것을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나누고 자, 이거를 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모델을 학습시킨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이제 검증을 하겠죠. 이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테스트를 시험을 하겠죠.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한번 모델을 만들고 그 하나의 모델로 이 테스트를 해서 성능을 평가하기가 좀 아쉽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앞에서 말씀드렸던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을 또 나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수학 모델로 이 테스트 데이터셋,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모델을 학습시키고 이 모델을 이 테스트 데이터셋,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에 넣어서 성능을 평가해서 이게 안 좋으면 다시 일로 가서 수학식을 뜯어고치고 또 밸리데이션 셋으로 성능 평가하고 안 좋으면 또 모델을 뜯어고치고 또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학습시키고 이런 작업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 모델을 뜯어고친다는 작업이 바로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용어를 쓰겠지만 하이퍼 파라메타. 수학 모델에는 우리가 정해줘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y hat을 예측하는데 세타 숫자로 적죠. 2 더하기 3x 이 x 하나로 할 거냐 아니면 x의 2차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x의 3차식으로 할 거냐 이런 건 우리가 사람이 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차식으로 할 거냐 예를 들면 그런 게 전부 다 하이퍼 파라메타입니다. 그러니까 1차식으로 했더니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의 성능이 안 좋고 그러면 이제 또 좀 뜯어고쳐서 2차식까지도 허용해라. 또 성능이 안 좋으면 3차식을 한번 만들어 봐라. 이렇게 자꾸 우리가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죠. 또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모델이 결정되면 그것을 테스트 데이터셋의 최종 성능을 평가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자,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셋, 밸리데이션 데이터셋, 테스트 데이터셋의 목적이 명확하게 다르고요.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에서 우리가 하이퍼 파라메타를 즉 우리나라 말로 초매개 변수, 하이퍼를 우리가 초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꾸 조정을 해서 더 나은 모델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 밸리데이션이라는 이슈에서 아주 유명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건데 이 말로 적어놓은 거 좀 이따 그림을 보고 얘기할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데이터셋이 이렇게 있다.
그럼 여기 일단 잘라서 얘는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남겨두고요. 얘를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나머지. 자, 얘를 가지고 하여튼 수학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수학식, 즉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냥 한번 뚝 잘라가지고 이걸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쓰고 이걸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으로 쓰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도 좀 아쉽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 여기 지금 K-fold 했는데, 자, 공식 용어는 뭐 K-fold cross validation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 K는 사람이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5라 정했다. 그럼 이거를 5등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5등분 똑같은 크기로. 자, 그림에 보이시는 이런 것처럼. 자, 그림이 좀 또 정확하게 좀 똑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렇게 나눠 가지고 얘를 밸리데이션으로 쓰고 나머지 얘를 트레이닝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자, 그래서 이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 이걸 트레이닝으로 쓰고 이것의 성능을 이 밸리데이션 셋으로 평가를 하면 뭔가 성능이 나오겠죠. 정확도건 뭐건. 그리고 나서 다시 얘를 밸리데이션으로 쓰고 나머지 얘들을 테스트로 쓰는 거예요. 이게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또 성능이 나오겠죠. 그럼 이게 몇 번 일어나겠습니까? 5번 일어나겠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이것의 평균을 내보고 이거를 보고 좋으냐 안 좋으냐를 따진 다음에 이것이 만약에 아주 나쁘면 어떻게? 하이퍼 파라메타를 수정한다. 그래 놓고 또 다시 이 K-폴드를 하고 또 성능이 안 좋으면 또 수정하고 언제까지? 이게 좋아질 때까지. 그렇게 해서 모델을 확정하는 거예요. 이런 작업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 모델을 튜닝한다 그래요. 모델 튜닝. 조금씩 뜯어 고치는 거죠. 모델 튜닝을 한다. 그래 놓고 이 최종 모델을 가지고 나중에 여기 가서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성능을 평가한다. 뭐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이 K-fold cross validation 쓰면 뭐가 좋죠? 트레이닝을 시키는 데이터를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방법을 우리가 K-fold cross validation이라 부른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코드에서는 그냥 데이터를 이렇게 트레이닝 50%, 밸리데이션 30%, 테스트 20% 한번 그냥 크로스 밸리데이션 아니고 그냥 한번 이렇게 쪼개 가지고 이거 가지고 모델 만들고, 자, 모델 만들어서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에서 성능 평가 한번 하는 것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괜찮으면 이제 테스트 데이터셋에 가서 실제 최종 성능 평가를 하겠죠. 최종 평가를 하러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50대, 30대, 20으로 어떻게 쪼개느냐? 자, 그것도 이제 뭐 랜덤하게 쪼개야겠죠. 자, 그래서 setSeed라는 걸 써서 랜덤 함수를 우리가 initialize 한다 그러는데 원래는 이걸 안 쓰면 랜덤하게 뽑을 때마다 컴퓨터를 이게 엔터를 칠 때마다 계속 새로운 트레이닝 데이터셋, 새로운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이 매번마다 바뀌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켰을 때 기존에 했던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이 setSeed를 어떤 번호를 아무 번호나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이라 넣었는데 이러면 오늘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만든 거나 내일 트레이닝 데이터셋 만든 거나 다 동일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좀 어떻게 했나 볼까요? 샘플 함수 때문에 이걸 지금 쓴 거예요. 샘플 함수 때문에. 자, 그래서 row names를 골라가지고 데이터셋에 거기서 이게 무슨 말이죠? 하우징 DF의 디멘전 이게 아까 5,800 뭐 얼마 바이 14였나요? 거기서 1이라는 얘기는 뭐죠? 이 14를 의미하는 거죠. 5,800 얼마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의 개수가 5,800이라는 얘기를 한 5,800개 정도 된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지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의 50% 만큼을 샘플 뽑아서 train.rows 즉 그 row name들을 기억하고 있어라. 몇 행 이란 걸 기억하고 있어라. 자, 그다음엔 사실은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닌데요. 뭐 한 종류 한 예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은 다른 패키지가 훨씬 더 편하게 도와주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학습을 위해서 한번 따라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set difference 함수를 썼네요. set difference 함수는 뭐냐? 아까 그 자, 요렇게 지금 가로가 묶였죠. 그 하우징 DF의 로우 네임즈는 5,800 몇 개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로우 네임즈를 set difference 이거 빼고, 즉 이렇게 데이터가 원래 있었으면 지금 한 50%는 이게 트레이닝 .row라는 이름의 데이터셋이 들어있겠죠. 거기에서 set difference는 이 전체에서 요거 빼고 이거를 빼고 요거를 의미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죠? 거기에서 샘플을 뽑네요. 얼마만큼? 한 30%만큼. 그러니까 전체 30%니까 여기서 아까 이게 50%였다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여기서 한 30%만큼을 이렇게 잘라내라는 얘기죠. 이걸 뭐라 불렀나? valid row. valid row라고 이름을 붙였네요. row names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이게 이제 20% 되겠죠.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테스트 로우로 지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모든 데이터셋 한 5,800행 정도 되는 거에서 방금 우리가 뽑은 train row하고 valid row, 즉 요만큼을 유니온 합쳐가지고 set difference 했으니까 빼라. 그러면 여기가 해당이 되겠죠. 요게 테스트 로우로 로우 네임즈를 가지고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우징 DF에 무슨 행 모든 열, 그러니까 트레인 로우에 해당한 걸 트레인 다 데이터라 부르고, 그 다음에 로우 네임즈라고 되어 있는 그 행들만 골라가지고 valid data, 그 다음에 test data로 데이터셋을 세 개로 나눴네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뭐 데이터셋이 이렇게 있는데 요만큼 여기가 한 20% 되고 여기가 한 30% 되고 여기가 50% 되는 건데요. 자, 요거 가지고 모델 훈련시켜야 되죠. 그래서 아직 여러분은 모델 하나도 안 배웠지만 아주 심플한, 여기 나중에 리그레션 할 때 이게 리니어 모델의 약자인데 리니어 모델이라는 함수를 불러서 요 안에 이제 이 토탈 언더바 밸류가 y고요. 이거를 여기 닷까지 적으면 모든 x들로 다 회계 분석을 하라. 그런데 아까 우리 텍스 값은 이게 내용상 토탈 밸류를 이 토탈 밸류, 즉 주택의 가격이 결정 나고 나면 텍스가 결정되는 거니까 주택의 가격을 결정할 때는 저 텍스 변수를 사용하는 건 별로 안 좋은 아이디어죠. 그는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새로운 집이 들어오면 텍스가 없을 거니까. 그래서 빼기 텍스라고 넣으면서 x들 중에서 그걸 뺐습니다. 저렇게 회계 분석을 하라고 시킨 거고, 대상은 housing data frame에서 subset train underbar row, 이게 뭡니까? 요 50%에 해당하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이죠. 거기에 적용하라. 그러면 뚝딱 하고 그 회계 분석의 결과물이 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결과물 안에 여기 보시면 뭐 리그레션, REG 안에 있는 fitted dot value라는 것도 있고 residual이라는 정보가 다 들어있는데 그걸 이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라. 뭘 지금 비교했냐면 train dot data에 토탈 밸류들, 즉 일단 이번에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의 성능을, 여기서의 성능을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train dot data의 토탈 밸류, 이게 이제 y 값이었는데 그거고, 나의 회기식으로 추정한 게 y hat이라고 부른다면 그 값을 지금 이렇게 찍으라고 했던 거고요. 그 제일 마지막에 residual 찍으라고 했으니까 residual은 통계학 용어에서는 이렇게 부르죠. 뭐 y sub i, y hat sub i, e sub i 이렇게 부른다면 노테이션으로, 자,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앞에 있는 거 빼기 뒤에 있는 거 하면 뒤에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소수점을 떼고 보여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계산해서 정확한 리지듀얼 우리나라 뭘로 뭡니까? 잔차라고 부르는 거죠. 이거 두 개 뺀 게 이거예요. 자, 그거를 보여달라고 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여기 있는 게 이게 다 뭐죠? 이게 row name들입니다. 행 이름들입니다. 오케이? 자,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그렇더라.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우리 아까 요렇게 해가지고 요만큼 50%가 트레이닝 데이터 셋으로 쓴 거고 요만큼 30%가 밸리데이션 데이터 셋으로 쓰기로 했고 여기 20%를 테스트 데이터 셋으로 쓸 건데 우리가 이거 가지고 이 50% 가지고 리그레션 모델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 안에다가 여기다가 요걸 요 데이터 셋 한번 적용해 봅시다. 그래서 프리딕트 함수 썼고요. 방금 내가 만든 리그레션 모델을 가지고 뉴 데이터는 밸리드 데이터 넣으면 예측한 결과가 프리딕션으로 나오겠죠. 이걸 한번 데이터 프레임으로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밸리드 데이터셋의 토탈 밸류하고 예측한 거하고 자, 이게 y고 이건 y 해시고 리지듀얼 e를 한번 비교해 보자. 했더니 여기가 y고 여기가 y 해시고 이거 뺀 리지듀얼이 여기 이렇게 나왔다. 자, 요거는 이제 valid 데이터셋의 row names입니다. in validation dataset.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끝으로 이제 성능을 평가 한번 해볼게요. 우리 성능 평가도 좀 이따 공부를 해야겠지만 root mean square error, root mean squared 뭐 square라 불러도 되고요. error. 즉 이 error의 스퀘어 2승을 평균을 내요. 평균을 이렇게 i면 이렇게 i 평균을 내 가지고 이거를 루트를 씌워 버리는 겁니다. 이게 작으면 좋겠죠. 따라 맞춰야 좋은 거니까.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산해 주는 패키지가 있어서 forecast라는 패키지가 이미 깔려져 있어서 호출만 해 왔습니다. forecast 하고 자, accuracy라는 함수인데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두 개를 비교해서 accuracy를 측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측해낸 이게 y 해시겠죠. 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y. 이거는 지금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있는 거 비교 한번 해보고 밑에는 똑같은 accuracy인데 밸리데이션 우리가 방금 찾아낸 거하고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에 있는 y하고 y head하고 비교하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거 먼저 하니까 accuracy 이거는 지금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의 결과물이고 밑에 있는 함수는 이건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에서의 결과물인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성과 지표가. 그 중에 방금 제가 루트 민 스퀘어 에러라고 말씀드렸고 42.7 정도가 나왔네요. 이게 더 이제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죠.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다. 근데 42.7 정도 나왔는데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에 적용하니까 같은 지표가 44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의 성능이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이나 테스트 데이터셋에서보다는 더 좋겠죠. 성능이. 왜냐?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잘 들어맞기 위한 수학식을 만들어낸 거니까. 그래서 이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번에 테스트 데이터셋을 아예 사용도 안 했는데 그냥 한번 전체적인 과정으로 트레이닝을 할 때 사용된 그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의 성과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에서의 성과를 한번 비교해 봤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데이터 마이닝 프로세스의 전체적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